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규제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에 대출 규제가 발표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출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진행된 최초의 대출 규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27 대출 규제는 6월 27일에 가계부채 증가 억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막았을까? 대출은 자유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나라는요, 정부가 빚이 많고 가계가 빚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정부가 빚이 별로 없고 가계가 빚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가계 신용대출이 엄청 늘어나고 가계 대출도 엄청 늘어나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대출을 왜 받느냐를 생각해봐요. 대출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집 살려고. 왜? 집값이 너무 상향됐다. 사실 집값의 텀이 있었죠. 언제냐면 집도 파도와 같아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정상인데 기본적으로 집값이 쫙 올라가다가 힘들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바바바박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네? 돈이 풀리니까 실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바바바박 다 오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산의 일종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 집 마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집은 가질 수 있었어. 저희 세대는 직업은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어때요? 자, 슬픈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측정하냐? PIR이라는 걸로 집값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PIR,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 한 채를 사는데 걸리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10점이죠, 10점이. 아니,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좀 쓰긴 해야지. 선생님, 저는 욜로입니다. 저는 모든 걸 가지고 다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 슬프지만 학자금 대출도 내야 되고요. 취직하면 갚아야죠.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면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젊었을 때 여행도 좀 가야 되고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간 가구 소득으로 주택을 사는데 10년이 걸린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2, 아니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살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이 싼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유튜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물론 유튜브에서도 집값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사람은 올라간다는 것만 듣고 내려간다는 사람은 내려간다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한 이유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정부 차원에서 막고 이게 더 나아가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 내용이에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합니다. 얼마? 6억 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는 14억 572만 원입니다. 와우.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저희 세대만 해도 한 2억, 3억 대출 받아도 가슴이 덜덜해요. 왜? 그거를 나눠서 갚으려면 2억 받으면 30년 동안 60만 원 갚아야 돼. 최근에. 그러면 4억이면 얼마야? 120이. 근데 요즘에 14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대출받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계 소득으로 감당을 못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강남의 대부분이 이제 16억, 그 다음에 강북이 9억이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랬더니 또 선생님 내리는 하차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6억 원이면 극도의 고가주택이 아니고 자기가 모은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집은 살 수 있다. 단 굉장히 높은 금액의 집은 못 산다. 즉 그 금액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돈이 없이는 너무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거니까 그건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기를 제한했어요. 이 DSR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총부채를 상환하는 비율인데 본래는 이걸 피하려고 전에 전 정부에서 40년, 50년 여러분 40년, 50년이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는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특정한 자격증이 없는 한 50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기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기간에 그 근로가 끝났을 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빚더미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DSR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연소득에서 상환액을 나눠서 연차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조금 덜 받는 건데 과거의 대출 규모에 DSR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집의 가치에 따라서 부채를 일으켜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을 예전에는 법의 빈틈을 통해서 갔어요. 은행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을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또 간 거예요.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제외 대상에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거고, 전세자금, 서민금융, 그 다음에 신용소액대출 빼고는 대부분은 다 합쳐서 보겠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가계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섭을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섭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참 슬프게도 이 대출의 영향이 큽니다. 은행이 삼성전자 이익률보다 높아요 지금. 그 말은 대부분의 이익, 사람들의 소비할 수 있는 패턴의 금액들을 지금 은행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트레스까지 주겠다. 좀 더 꼼꼼하게 볼 거야. 이제 빚을 내려는 생각, 빚을 내는 게 자산이고 빚을 내는 게 용기고 빚을 내는 게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진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이거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볼리비아랑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세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4만 명 이상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는 국민적 믿음, 우리나라는 좀 믿음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널 믿어. 그래서 목돈을 맡기고, 예전에는 이 제도 자체가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아직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합니다. 집을 분양을 받고 전세를 들여서 그 돈을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집을 사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한 분이 아파트 한 동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안 돼. 그런 식의 투기. 여러분,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런 말이 제일 웃긴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다. 여러분,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사고자 한다면 공급은 영원히 부족해요. 그럼 그 수요가 뭐야? 한 사람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0개를 사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못 사면, 수요가 억제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돌고,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음입니다. 6개월 이사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어? 너가 투기 목적이 아니냐? 그러면 6개월 이사 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담보 비율도 70%로 줄였어. LTV는 론트 밸류라고 해가지고 집값의 가치의 최대 80%까지, 10억이면 8억까지였다면 7억까지, 물론 DSR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최초의 집을 살 때 너무나 과도한 빚을 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규제죠. 우리나라는 이 전세라는 제도가 국가가 떠받쳐준 겁니다. 허그가 빚을 못 갚아? 그럼 전세 대출을 다 보증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 사고가 일어나면 허그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허그라는 제도가 전세를 떠받치고, 전세가 집값을 떠받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집값이 너무 펌핑이 된 거예요. 펌핑이 됐으니까 지금 이것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야, 여기서 돈 못 받아서 딴 데또 가져간다? 안 된다. 그래서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거야.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것보다 과도하게 한 사람이 여러 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차단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사다리를 막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다리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금. 물론 가족적인 측면에서 집을 뭐 증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예외를 하고, 순수하게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에 정부가 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론이 있어요. 찬성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위험관리. 여러분들,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받았어. 근데 그 돈을 못 갚으면 그건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MF 때 은행을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4개의 은행이 돌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그 안정적인 4개의 은행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금융 시스템 전체. 두 번째, 부동산 투기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으로 내가 5억 10억 벌었어. 그러면 근로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근로 의욕 같은 게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거품 방지죠. 우리가 부동산에 모든 재산이 들어가 있다. 주식과 부동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팔려야 그 가격이에요. 팔리기 전에는 사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최저가를 보고, 파는 사람은 최고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거품이 되면 내가 일을 해서 뭐하냐, 내가 자산을 가질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금액 갖고 내수를 돌릴 수도 있고요. 부동산 집값의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은 나라의 미래가 부동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는 있겠죠. 경제 활력 저하다, 실수요자 피해다. 나 정말로 열심히 해서 사고 싶었는데 내가 대출을 16억짜리 가는데 8억을 벌었고 8억을 받고 싶은데 6억밖에 안 돼. 그러면 그 2억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경기의 위축은 뭐냐면, 아까 찬성문 쪽에서 내수경기 위축은 내가 쓸 돈이 부동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는 경제에서는 뭐가 있냐면 부의 효과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에 집 사서 돈 좀 벌었는데 나 명품 가방 좀 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돈을 쓸 텐데, 집값이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돈을 못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뭐야?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아돈너 경제에서 왜 빌딩에서 임대료를 내리지 않느냐라는 건 담보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의 가치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환해야 돼. 근데 그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뛰는 정부 위에 나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규제에 피해 수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627 대출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집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간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집을 가지지 않은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라면 이 전략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금 내가 집에 대해서 몇 년 뒤에 어떻게 집값이 좀 조정이 된다면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달려들어야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경제적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아돈너 경제에서는 대출 규제에서 알아봤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